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핵심 당사자인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르면 목요일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명준 기자입니다. 검찰이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지난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이후로 돈이 오간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명 씨는 지난 2022년 8월 이후 김 전 의원에게 9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김 전 의원과 명 씨는 이에 대해 서로 빌려주고 갚은 돈이란 취지로 검찰에 소명했습니다. 명 씨 측 변호인은 구속될 사안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구속영장 발부가 될 필요성이 없다. 범죄의 중대성도 전혀 없고, 그리고 도주의 우려는 전혀 없고요. 아이들하고 잘 살고 있고, 네. 아니, 구속이 안 돼야 맞는 거죠. 검찰은 명 씨를 지난 금요일과 주말에 불러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이틀 연속 집중 조사했습니다. 또 앞서 지난 3일과 4일엔 김 전 의원을 소환해 이틀 동안 조사하기도 했습니다. 핵심 인물에 대한 소환 조사가 끝난 만큼 신병 처리 결과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맞물려 있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도 규명될지 관심입니다. 명 씨가 지난 대선에서 당시 윤석열 후보를 위해 우상으로 여론조사를 해주고 그 대가로 김 전 의원 공천을 받아왔다는 의혹입니다. 이에 대해 명 씨 측은 명 씨가 여론조사 기관의 실소유주가 아니라는 걸 입증할 자료를 영장실질심사 때 법원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검찰은 두 사람과 함께 제8회 지방선거에서 영남 지역의 기초자치단체장과 광역시의원 예비후보였던 2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네 사람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4일 열립니다. 이런 가운데 같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8번 받았던 강혜경 씨는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YTN 이명준입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추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수사 범위를 줄이고 제3자가 특검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한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제2요구권 행사로 재표결에 붙여질 경우 여당의 이탈표를 노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보도에 이준엽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 올릴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수정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13개 의혹에 달했던 수사 범위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명태균 씨로부터 촉발된 공천 선거 개입 의혹으로 축소하고 제3자 추천 방식도 수용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우리 민주당이 꼭 그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나 국민의힘 대통령실 반대할 수 있습니까? 민주당이 수정안 카드를 꺼내든 이유는 반복되는 제2요구, 즉 거부권 정국을 돌파하기 위해선 여당 이탈표가 필수란 판단 때문으로 보입니다. 특히 당 차원의 탄핵이나 임기 단축 개헌 공세는 자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 압박은 최대치로 끌어올리겠다는 의도도 깔려 있다는 분석입니다. 한동훈 대표와 국민의힘은 독소조항 운운하는 핑계는 그만대고 직접 국민께서 납득 가능한 안을 제시하십시오. 국민의힘은 특검 수정안은 이재명 대표 1심 선고를 앞두고 시선을 흩뜨리려는 교만하고 얕은 술수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기존 10수개 의혹을 다루려던 특검법이 얼마나 무리한 것이었는지 자인하는 것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를 사실상 고백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법원의 선고가 내려지면 민주당의 갈팡질팡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특검법을 야당이 강행 처리하는 즉시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2요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고 한동훈 대표는 드릴 말씀이 없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다만 친한계는 물론 친윤계 일각에서도 야당 단독 추천 등 독소 조항을 뺀 특검법을 선제적으로 받자는 의견이 제기돼 왔던 게 변수로 꼽힙니다. 독소 조항을 뺀 부분을 가지고 저는 제3자 특검에 대해서 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오고 있지 않는가. 민주당은 장외 집회와 서명운동 등 특검 처리를 위한 여론전 수위를 날로 높이고 있습니다. 반면 여당 내에선 특검이 곧 탄핵의 징검다리라는 인식이 적지 않습니다.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 표결 결과가 주목되는 이유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의료계와 정부 여당이 의료 대란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협의체를 출범시키고 연말까지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야당과 일부 의료계는 아직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는데 민주당은 실효성 없는 보여주기식 협의체라고 비판했습니다. 보도에 손효정 기자입니다. 진통 끝에 정부와 여당, 대한의학회를 비롯한 일부 의료계가 의료 대란 해법을 논의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습니다. 여야 의정협의체라고 내걸었지만 야당과 전공의가 불참하면서 사실상 여의정만으로 첫 회의를 연 겁니다. 협의체는 연말까지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가능한 12월 22일이나 23일 그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안겨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협의체는 우선 의료계 요청 사항인 사직 전공의 복귀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자율성 보장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의료계는 또 의대 증원에 대한 우려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는데 여당 측은 내년도와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두고 구체적인 이야기는 없었다면서도 논의할 의제엔 제한이 없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민주당을 향해선 먼저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지 않았느냐며 참여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데요. 국민의 생명과 건강 앞에서 정쟁은 잠시 멈추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통령실도 일단 첫걸음을 뗐다고 평가하며 야당과 나머지 의료계의 조속한 참여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그러나 가장 중요한 전공의와 의대 교수 단체가 빠진 협의체는 실효성 없는 논의기구라고 깎아내렸습니다. 무엇보다 의료계가 강하게 요구하는 내년도 의대 정원 문제가 논의되지 않는 한 가시적인 성과는 어려울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비대위와 함께 비대위와 적극적인 소통을 이어가면서 의료대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협의체는 주 2회 회의를 열고 의료개혁과 의료대란 해법 논의에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입니다. 여의정만으로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다른 의료계 단체와 야당도 협의체에 참여하게 될지 주목됩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임현택 전 회장을 탄핵한 대한의사협회가 지도부 공백을 메울 비대위원장을 모레 선출합니다. 의료계 내분이 수습돼 사태 진전을 바라는 기대가 높지만 전공의 대표는 오늘 첫 발을 뗀 여의정 협의체를 평가절하했습니다. 보도에 권민석 기자입니다. 임현택 전 회장을 탄핵한 대한의사협회가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에 나섰습니다. 이틀간 후보 등록을 받고 13일 저녁 대의원 온라인 투표로 새 비대위원장을 뽑습니다. 임 전 회장 탄핵 사흘 만에 리더십 공백을 메워 의협 내분을 조속히 수습하려는 속도전입니다. 주수호 전 회장과 황규석 서울시 의사회장, 김태구 전국광역시도 의사협의회장, 김성근 전 의협 비대위 대변인 등이 후보로 거론됩니다. 누가 됐든 이제껏 의협과 거리를 두어온 전공의와 의대생을 설득해 의정 갈등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게 최대 과제입니다. 비대위원장이 구성되면서 아마 전공의 협회랑 긴밀하게 아마 연관을 하면서 이번 비대위에는 전공의들도 많이 참여를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의견이 교환돼서 여야 의정협의체도 들어갈지 말지도 결정을 하는데 하지만 안팎의 기대만큼 전망이 마냥 밝진 않습니다. 야당이 빠진 여의정협의체 첫 회의가 열렸지만 전공의 단체는 요지부동입니다. 박단 전공의 대표는 협의체가 무의미하다며 전공의와 의대생 없이 대화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한다고 여당 대표를 직격했습니다. 또 내년도 의대 모집을 멈추거나 전공의 요구안을 전부 들어줘야 혼란을 수습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박차고 나간 9달 전에서 한 발도 물러서지 않은 겁니다. 이런 가운데 집단 휴학한 의대생들은 오는 15일 전체 학생 대표자 총회를 열고 향후 투쟁 방향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네, 인천 미추홀구의 한 주상복합 건물 지하에서 불이 나서 소방당국이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현재 진화 중입니다. 불이 난 건물에는 요양원도 있었는데 모두 43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김희영 기자, 그곳 상황 전해주시죠. 네, 이곳에서는 더 이상 불길이나 연기는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매캐한 냄새가 코를 찌르고 있습니다. 소방차들이 줄지어 있고 경찰 인력이 현장을 통제하는 가운데 현장 상황을 지켜보러 나온 주민들도 여럿 보이고 있습니다. 이곳 인천 숭이동 16층짜리 주상복합 건물 지하에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오후 6시 반쯤입니다. 소방당국은 30분 뒤인 저녁 7시쯤 관할 소방서 인력과 장비를 모두 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에 나섰습니다. 모두 43명이 병원으로 이송됐고 이 가운데 중상자는 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보건당국은 다만 중상자 3명도 심각한 상태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병원 이송자 대부분은 건물 4층에 있는 요양원에서 나왔습니다. 소방당국은 조금 전 현장 브리핑에서 지하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4층 요양원까지 많은 연기가 올라갔다고 밝혔습니다. 건물 1층에는 마트가, 2층엔 사무실, 3층에 사우나가 있었는데 여기 있던 사람들은 전부 대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하주차장에선 차량 3대가 화재로 피해를 입었는데 해당 차량들이 전기차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소방당국은 일단 8시 15분쯤 큰 불길을 잡은 상황입니다. 소방당국은 불이 완전히 꺼지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인천 숭이동 화재 현장에서 YTN 김희영입니다. 예, 이번 화재와 관련해서 전문가 연결해서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염건웅 유원대 경찰 소방행정학부 교수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뭐 지금까지 사망자는 없습니다만 중상자 3명 포함해서 43명이 병원으로 이송이 됐습니다. 피해가 크네요. 네, 사고 규모에 비해서 굉장히 피해가 큰 그런 내용이 보이고 있고요. 네. 일단 불이 이제 화재가 지하에서 발생을 했는데 급속하게 이제 위로 불이 올라갔고 거기에 이제 위에 지상 4층에 요양원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요양원에 부상자들이 이제 다수가 나왔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좀 중상자 3명, 또 비응급 환자 40명 이렇게 지금 그 환자가 지금 발생한 그런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병원에 이송된 사람 대부분이 그 요양원에 있는 분들로 파악이 됐는데 아무래도 나이가 좀 있으시고 거동이 힘들다 보니까 대피가 어려웠다. 그래서 피해가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걸까요? 네, 아마도 그렇게 추정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요양병원의 경우에는 거동이 불가능한 환자들이 상당수입니다. 그래서 휠체어나 침대를 이제 통째로 대피시키는 방법밖에는 사실 대피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없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이 대피하기도 어렵고요. 또 이런 그 환자들 자체가 거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피를 시키는데 대피를 완료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오래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에 비해서는 이 대피가 빠르게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 화재가 지금 지하에서 발생하면 아마 급격히 상층부로 이 연기가 올라왔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연기를 흡입하는 분들이 또 요양원에 계신 분들 또 환자분들이셨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그런 어떤 부상자들이 좀 많이 발생한 것이 아닌가라고 좀 추정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4층에 요양원이 있었고 3층에는 또 사우나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게 이제 그 주상복합 건물 그 구조가 그렇다고 그러는데 워낙에 이게 다중 이용 시설이다 보니까 화재가 나면은 자칫 큰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화재가 어디서 났냐는 아직은 이제 밝혀지지 않았지만 일단 최초 신고자 같은 경우는 그 사우나 지하 1층에서 불이 났다라고 신고를 했다라고 했고요. 지하 주차장이라고 지금 그렇게 전해. 맞아요. YTN 취재 결과에서는 지금 지하 1층 주차장에서 불이 났다라고 지금 취재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하 1층인 건 확실해 보입니다. 지하 1층에서 화재가 난 건 맞고요. 그 화재 시작점에서부터 이제 불이 이제 급속도로 올라가는데 이 주상복합 건물 같은 경우는 이제 배기가 잘 안 돼요. 이 배기가 좀 잘 안 되고 그러면 최초에 이제 초기 진화가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다중이용 시설에서는 스프링클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초기 화재 진압을 하고 그리고 이 진압을 함으로써 이 연기의 흡입을 막게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제대로 이루어졌냐라는 부분에서 이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고
또 더불어서 그러니까 스프링클러가 이제 켜졌는지 여부를 좀 파악을 해봐야 될 것 네.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연기가 올라갔을 때 지금 이 요양원에서 대피를 적절하게 이제 진행을 했는지, 빠르게 조치를 했는지, 이 여부도 아직까지는 판단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그 화재를 인지한 이후에 대피를 신속히 이제 진행했는지 여부도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어쨌건 사망자가 다행히 나오지 않았지만 중상자가 3분과 또 환자가 40분이 나왔다는 그런 내용엔 어쨌건 지금 이 화재가 이제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 요양원에 계셨던 많은 분들이 화재를 피하지 못했고 연기를 많이 들이마셨던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봤을 때는 아마 대피할 시간을 좀 놓쳤을, 그러니까 골든 타임을 놓쳤을 가능성, 아니면 대피가 좀 늦어졌을 가능성, 아니면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었기 때문에 대피 자체가 좀 어려웠을 가능성, 여러 가지 이제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네, 그러니까 요양원에 계신 분들은 좀 대피할 시간이 늦어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해봤는데, 근데 1층은 마트고 3층은 사우나였거든요. 근데 여기는 다행히 전부 대피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대피가 가능했던 이유는 뭘까요? 지금 여기가 복합 상가 건물이어서요, 5층 이상은 아파트였거든요. 그래서 5층 이상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현장에 있는 대원의 말에 의하면 방화문이 닫혀 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연기가 위쪽으로 안 올라갔다. 그러니까 아파트 5층 이상은 이제 피해가 없었다라는 얘기고, 3층 같은 경우도 지금 아마 거기 대부분은 이제 환자분들이 아니라 일반인들이셨기 때문에 연기가 올라온 상태에서 아마 그 화재 비상벨이 울렸을 거예요. 비상벨이 울렸고, 그리고 또 신속하게 아마 그 건물 내부의 관계자들이 조치를 했다라고 하면 뭐 화재가 났으니 빨리 대피하십시오라는 그런 안내를 했다면, 그런 뭐 이제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정상적으로 빠른 시간 안에 대피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나갈 수 있는 출구가 가까웠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대피할 시간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쪽에서는 이제 크게 이제 사망자라든지 부상자, 환자가 나오지 않고 빨리 대피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앞서서 저희 취재 기자가 전화하기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이제 불이 났다고 지금 취재가 됐고요. 근데 전기차는 아니다라고 이제 확인까지 됐고, 그러면 화재 가능성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화재가 만약에 전기차의 발화로 화재가 났다라고 하면, 이제 저번에 청라 화재 보셨잖아요. 그 청라 화재에서 화재 아마 지하 주차장을 거의 전소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는 아니라고 밝혔네요. 전기차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전기차였다가 만약에 이 전기차에 의한 화재였다라고 하면 화재 피해가 훨씬 컸을 거다라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기차가 당연히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고요. 전기차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화재 피해가 그렇게 크게 나진 않았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화재 원인의 일반 차량에서 뭐 이제 차량의 어떤 결함에 의한 뭐 발화 가능성도 당연히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가 주차장이 있었기 때문에 전기차는 아니지만 일반 차에 의한 발화 가능성도 있고요. 또 여기 있는 그 시설들 중에서 또 이제 전기적인 어떤 요인들에 의해서 발화가 됐을 가능성이 좀 높은데, 지하이기 때문에 이런 전기 시설들이 뭐 누전될 가능성, 또는 뭐 습기를 찬다든지 아니면 이런 그 배선 시설들이 좀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았을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전기적 요인에 의해서 화재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긴 한데, 이것은 이제 현장 검증에서 이제 소방 당국에서 현장 검증을 통해서 이제 밝혀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화재 원인은 좀 더 밝혀봐야 한다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번 화재가 신고가 되고 나서 소방에서는 20여 분 만에 대응 1단계를 발령을 하고 진화 작업에 나섰는데요. 소방 대응이 좀 적절했다, 잘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매우 적절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일단 6시 56분께 대응 1단계를 발령을 했거든요. 그리고 신고가 6시 28분 있고요. 그다음에 6시 56분에 대응 1단계를 발령했는데, 대응 1단계를 발령하면 인근에 있는 소방서가 3개에서 7개까지 이쪽에 진화를 위해 투입이 됩니다. 그리고 장비 소방 차량 같은 경우는 31대에서 50대까지 이렇게 투입이 돼요. 그래서 인근에 있는 모든 소방 가용 자원을 동원해서 일단
화재 진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응 단계는 적절히 상향시켰고요. 그리고 또 이 초기 진압을 위해서 굉장히 소방당국에서 많은 애를 썼다라는 모습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그 다중 이용 시설이죠. 주상복합 건물이기 때문에 지금 저층부 같은 경우는 상가, 특히나 요양원이 있었다. 그러니까 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노인분들이 계신 그런 상황에서 여기 굉장히 이 화재가 만약에 급속도로 번지고 대피할 수 있는 시간을 놓쳤다라고 하면 정말 이거는 좀 끔찍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소방 당국에서도 아마 초기에 굉장히 적절하게 아주 최대한 신속하게 대응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소방이 적절하게 대응을 했기 때문에 다행히도 사망 환자가 나오지 않았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게 만약에 더 큰 화재로 이어졌다라고 하면 아마 대응 2단계로 상향을 했을 텐데 예. 대응 2단계가 올라간다는 것은 대응 1단계로 그 불길을 잡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인근 지역에 있는 8개에서 11개의 소방서를 동원하는 그런 단계까지도 높아지는 건데 네. 초기에 이렇게 대응을 잘했기 때문에 대응 1단계에서 끝났다라고 결과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더 이상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았고 지금 초기 화재를 빨리 잡고 그다음에 인명 구조도 적절하게 잘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불이 난 지 2시간도 채 안 돼서 일단 큰 불길이 잡혔습니다. 오후 8시 15분쯤에. 일단 다행이고요. 마지막으로요. 지금 일단 뭐 그 주상복합 건물이긴 하지만은 요양원이 그 안에 포함이 돼 있었고. 근데 앞으로도 뭐 요양원 건물 자체에서 이제 불이 날 가능성도 있고. 이럴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건지 한번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좀 해주실까요? 일단 환자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완강기라든지 뭐 구조대라든지 아니면 비상계단을 이용해서 대피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일단은 그 의료시설 같은 경우는 이제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따로 네. 이제 대피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수 있다면 그것을 빨리 이제 대피하는 게 좋은데 근데 이제 화재라는 게 굉장히 급속히 퍼집니다. 그리고 또 연기가 가득 차게 돼서 이제 질식하는 경우가 이제 사망 원인으로 가장 높기 때문에 이 엘리베이터로 대피하는 시간조차도 없을 수 있고 또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결국은 이제 작동이 멈춰버리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신속하게 이런 그 구조를 할 수 있는 그 동선을 좀 갖춰놓고 대피 예. 훈련을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적절히 했을 때 결국은 그러니까 신속하게 만약에 이번에도 만약에 요양원에서 대처를 잘했다라는 결과였다라고 하면 이게 네. 지금 그래도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왜냐하면 제가 실제 하나 사례를 말씀드리면 지난해 11월에 경기 의정부시에서 더 드림 요양병원이라는 데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화재 당시 병원 직원들이 옥내 소화전 등을 동원을 해가지고 이 화재를 초기에 진압했거든요. 그래서 인명 피해를 막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예. 얘기냐면 결국은 이 요양병원 내에 소방, 전기, 가스 설비, 그다음 대피 경로, 화재 진압 장비 등이 잘 갖추어져 있고 또 평소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점검이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예. 그리고 특히나 거동이 불편한 고령 환자를 고려했을 때 이런 대피 계획과 훈련 등 화재 대비 대응 체계가 현장에서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되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평소의 준비와 대비가 물론 이제 중요하고 조금 그러니까 한 가지만 더 전해드리면은요. 8시 15분에 이제 큰 불이 잡혔고 9시 반에 완전 진화를 소방이 선언했다고 지금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염건웅 유원대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주말에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민주노총 집회에서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검거된 참가자들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배민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주말 서울시청 인근에서 진행된 1차 정권 퇴진 총걸기 대회에서 일부 참가자와 경찰 사이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경찰의 통제선을 침범하며 경찰관을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와 경찰의 해산 명령에 불응한 혐의 등으로 참가자 11명이 검거됐습니다. 경찰은 이들 가운데 혐의가 중하다고 판단한 민주노총 조합원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검찰은 이 중 4명에 대해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경찰이 강경 진압했다는 주장에 대해 조지호 경찰청장은 이미 3번이나 해산 명령을 한 상태였고 시민들이 오갈 수 있는 최소한의 통로라도 확보하려고 한 것을 강경 진압이라고 한다면 동의하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참가자들이 부상을 입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경찰 부상자도 105명이라며 골절이나 인대가 파열된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충돌에 대해서 뭐 유도한다든지 이런 점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동의할 수 없고 이 충돌을 가장 기피하고 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경찰입니다. 민주노총은 연행된 조합원들을 즉각 석방하라면서 경찰을 규탄했습니다. 의도적으로 무리하게 마찰을 일으킨 건 경찰이라며 강압적인 공권력으로 광장을 틀어막겠다는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경찰이 집회대회 집회장 진입도 시민들의 통행도 가로막고 혼란과 폭력을 유발했습니다. 경찰은 민주노총 등이 사전에 불법 행위를 기획한 것으로 보인다며 양 위원장 등 7명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노총은 오는 20일 2차 정권퇴진 총궐기대회를 예고했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금성호 침몰 나흘째인 오늘 추가로 발견된 실종자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해경은 어제와 그제 2명의 실종자를 잇따라 발견한 원격 조종 수중 로봇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해군 청해진함의 원격 조종 수중 로봇 ROV가 금성호의 2번째 실종자를 발견했습니다. 신원 확인 결과 60대 한국인 남성 선원으로 파악됐습니다. 발견 장소는 지난 9일 발견된 첫 번째 실종자와 같은 선체 주변으로 폐그물이 많아 인양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현재 금성호의 선체는 바닥에 똑바로 내려앉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경은 첫 번째와 2번째 실종자가 비슷한 장소에서 발견됨에 따라 실종자가 발견된 곳을 중심으로 수중 로봇을 4차례 추가 투입하며 수색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감안 문제로 휴식이 필요한 심해 잠수부 투입보단 안전 문제를 고려해 수중 로봇을 활용한 수색에 더 집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ROV 장비는 몇 시간씩 계속 탐색을 하고 있지만 심해 잠수사가 들어가게 되면 내려갈 때 감압, 올라올 때 감압하면 실질적으로 작업할 수 있는 시간은 한정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경은 다만 수중 로봇을 활용하더라도 사고 지점의 수심이 깊어 시야 확보가 어려운 만큼 1차 수색에만도 시일이 걸릴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사고 선박 주변을 수색하고 있습니다. 다만 깊은 수심과 그물 등으로 수중 시야 확보에 제한이 생겨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해경은 또 일대 수색 지역을 확대하고 함선 47척과 항공기 8대를 투입했습니다. 하지만 종일 이어진 수색에도 추가 발견 소식이 들려오지 않자 실종자 가족들은 애월항으로 이동해 수색 현장을 직접 둘러보기도 했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이어지는 수색 작업에 실종자 가족들은 기적이 일어나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측이 취임 첫날 시행할 대규모 불법 이민자 추방 프로그램의 행정 명령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도원 기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이번 대선 핵심 공약은 불법 이민 단속이었습니다. On day one, I will launch the largest deportation program of criminals in American history. 캐롤라인 레빗 인수위 대변인은 보좌관들이 실제로 내년 1월 20일 트럼프 취임 뒤 서명할 행정명령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트럼프 1기 때 도입한 이민 신청자의 멕시코 잔류 정책도 복원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국경 통제 업무를 총괄할 국경차르도 지명했습니다. 1기 행정부 때 이민 세관 단속국장 직무대행을 맡았던 톰 호먼이 국경 통제와 감시, 불법 이민자 추방을 총괄할 거라며 더 적합한 인물이 없다고 추켜 세웠습니다. 국경차르는 백악관 비서실장에 이어 2번째로 공개된 고위공직자로 트럼프가 생각하는 이민 정책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국경차르가 정확히 어떤 직책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국경 통제와 이민 관련 정부 기관과 부서를 총괄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불법 이민자 100만 명 이상을 추방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실무적으로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대규모 구금 시설이 필요한 건 물론 신속한 추방만 강조하다간 인권 침해 논란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During the biggest years of the Trump administration, ICE deported 267,000
individuals from the United States. So you got to quadruple that. So how do you do that? Well, 호먼 지명자는 최악의 상황에 충분히 대비하겠다면서 대규모 추방 과정에서도 인권 문제는 생기지 않을 거라고 자신했습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일본 이시바 총리가 재지명 선거를 통해 차기 총리로 재선출되면서 일단 한숨은 돌렸지만 여전히 험로가 예상됩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일본 특별국회에서 진행된 총리 지명 선거. 1차 투표에서 과반을 얻은 후보가 없어 1위인 이시바 총리와 2위인 노다 입헌 민주당 대표가 결선에서 맞붙었습니다. 30년 만에 치러진 결선 투표에서 이시바 총리는 221표를 얻어 160표에 머문 노다 대표를 누르고 총리에 재선출됐습니다. 이시바茂君を衆議院規則第18条第3項により本院において内閣総理大臣に指名することに決まりました。 소수 야당들은 1차에 이어 결선에서도 자당 대표의 투표에 84표가 무효로 처리됐습니다. 이시바 총리의 연임을 사실상 용인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급한 불은 껐지만 이시바 총리가 과반 이하로 전락한 여당을 이끌면서 풀어나가야 할 과제는 만만치 않습니다. 우선 야당의 협력 없이는 예산안과 법률안을 통과시킬 수 없는 만큼 소수 야당의 수시로 머리를 숙여야 할 상황입니다. 지지율이 출범 직후 때보다 10%포인트 전후로 급락하며 40%에 머무는 점도 불안 요소입니다. 이시바 총리는 총선 패배 직후 집권 자민당의 신뢰 회복을 위해 정치 비자금 논란을 극복하겠다는 뜻을 강조했습니다. 改正政治資金規正法に基づく第三者機関の早期の設置といった政治改革について党派を超えた議論を行い速やかにその実現を図っていく必要があります。 하지만 비자금 연루로 탈당한 뒤 당선된 의원 6명을 복당시키면서 여전히 의구심이 큽니다. 이시바 총리가 내년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지율을 반등하지 못하면 당내의 교체 움직임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낮은 지지율과 약해진 의회 장악력, 그리고 트럼프 차기 정부 출범으로 인한 외부 변수 등은 이시바 2차 내각의 가시밭길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수영 정치평론가와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지난 주말에도 서울 도심에서 장외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번이 2차 집회였고요. 다음 주에 이제 3차 집회도 예고해 놓은 상태인데 이를 바라보는 여야의 입장은 확연히 다릅니다. 발언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왜 이군 관리 저 먼 나라 남의 땅에서 벌어지는 일에 우리 국군은 왜 보내며 살상 무기는 대체 왜 보냅니까? 전쟁을 못해서 장이 뒤집어진 것입니까? 제가 두 글자로 된 말을 차마 할 수 없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만 궁극적인 국가 권력의 원천은 국민이고 이제 국민이 위임된 권력을 남용하는 그들에게 책임을 물을 때가 되었다. 맞습니까, 여러분? 민주당 이재명 대표께서는 지난 9일 집회에서 제가 두 글자로 된 말을 차마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말한다. 제가 바로 그 두 글자를 크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탄핵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해야 합니다. 김건희 씨를 구속해야 합니다. 지난 주말에 이번 주 이재명 대표 판결 선고를 앞두고 민노총, 촛불행동, 민주당 원팀이 판사 겁박 무력 시위를 또 벌였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경찰에 대한, 공직자에 대한, 공무수행에 대한 폭력으로 다수가 체포됐습니다. 이 대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이 무력 시위 계속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아마 앞으로 몇 년간은 이 아름다운 서울의 주말은 판사 겁박 폭력 시위로 더럽혀지게 될 겁니다. 이건 정치가 아니라 범죄 아닙니까? 자, 야당은 특검을 받아들이라고 이제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은 여당은 이런 장외 집회가 탄핵 빌드업이다, 법원에 대한 압박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떤 말이 맞습니까? 저는 당연히 국민의힘 얘기가 설득력이 있죠. 왜냐하면 네. 요즘 그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그 사법 지금 판결을 2개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예. 민주당이 진짜 그 장외 여론전뿐만 아니라 예산까지 동원하고 있어요. 지금 말하자면은 이번 그 예산 심의하는 데서 검찰하고 감사원에 대한 예산은 특수활동비, 특정경비 다 깎았습니다. 전액 예. 삭감했습니다. 근데 그랬죠. 법원은 증액한 예산에 묻지도 않았는데 246억 원을 증액을 해서 민주당이 통과시켰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게 확정된 건 아니지만 예, 예. 어쨌든 민주당 그렇게 하는 걸 안을 정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리고 얼마 전 법관 주재 출신이라고 막말을 했던 김우영 정무조정실장 바로 사퇴했습니다. 법원 신기경호 차원이겠죠. 그 다음에 지금 그 대법원 국정감사할 때 그 서슬퍼랬던 정청래 위원장 시간 대폭 축소했습니다. 법원 그 행정처 감사에서. 그러니까 예. 이 일련의 모든 과정들이 지금 법원에서는 한없이 관대하고 검찰에 대해서는 악마를 지속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장외에서는 여론조를 통해서 이재명 대표가 100만 서명 그 릴레이 서명까지 받는데 이거 개인 인증 절차 필요하지도 않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서명 받는 됩니다. 네. 이게 정당한 일입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탄핵이라는 얘기도 하지 않고 이재명 대표 방탄이라는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일종의 더블 스피크 전략인 거죠. 그러니까 한쪽으로는 강하게 얘기하고 한쪽으로 법원에 또 한없이 유화 제스처를 보내는 예산도 동원하고 여론도 동원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를 앞둔 민주당의 불안감과 혹은 법원에 대한 어떤 사법 구애의 차원이라면은 정치의 사법화라는 비판을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집회는 법원에 대한 압박이고 예산안 관련해서는 뭐 유화책이고 예, 유화책이고 그렇죠.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예. 동의하기가 어려운 게요. 일단 이 검찰에 대한 문제의식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최근에 있었던 김건희 여사 관련된 그 수사 상황들도 그렇고 과정들도 그랬고 결과들도 뭐 명품백 수수 의혹도 그랬고 그다음에 주가 조작 문제도 그랬고 결과적으로 검찰이 다 줄줄이 불기소 처분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도 황제 조사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었고 결국에는 김건희 여사라는 성역이 만들어졌고 검찰이 거기에 이제 굴하게 되면서 이 검찰의 존재 의미를 스스로 퇴색시켰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있었던 이 집회도 결국에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집회였거든요. 예. 근데 한동훈 대표가 자꾸 이것을 그러니까 여당에서는 자꾸 이것을 마치 이재명 대표 방탄 집회다 이렇게 규정을 하시고 판사 겁박 집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전혀 동의하기가 어렵고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어쨌든 이 윤석열 정부의 실패한 국정 운영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과 네.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게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예. 근데 이것을 알면서도 왜 판사 겁박 집회라고 할까? 그러니까 일종의 정치적인 프레임을 거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어떤 민주당의 야당으로서 마땅히 하고 있는 정치적이고 능동적인 행동들을 모조리 다 어떤 사법 리스크와 연관을 짓는 겁니다. 근데 결국에 이런 움직임을 여건이 보일 수밖에 없는 건 최근에 있는 명태균 씨의 어떤 명태균 게이트라고 불릴 만한 이런 명태균 씨와 김건희 여사 간의 뭐 유착관계 의혹들 아니면 공천 개입 의혹들 이런 것들이 줄줄이 불거지고 있기 때문에 여권 입장에서는 이 악재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뭐라도 하나 야당을 강하게 좀 공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여권에서 계속해서 뭐 판사 겁박 집회다 이렇게 규정을 하는 이유는 결국 여권에 지금 닥친 악재를 좀 빠져나가기 위한 일종의 물타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걸 프레임 싸움이네요. 어떻게 보면은 양쪽이. 그렇죠. 근데 그러면은 이건 어떨까요? 조금 전에 이제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 대표 말이 있었는데 앞에서 이재명 대표가 차마 할 수 없었던 두 글자. 그게 조국 대표는 탄핵이다. 이렇게 답을 썼어요? 맞는 답입니까? 사실 뭐 맞다고 봐야겠죠. 왜냐하면 이 탄핵이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언급하시지는 않았지만 이 뭐 전후 맥락을 보게 되면 결국에는 이 윤석열 정권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는 그 맥락, 큰 하나의 맥락 차원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만 민주당은 지금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 공식적으로 이 탄핵이라는 것을 추진하겠다 또는 검토했다 이런 입장을 밝힌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민주당이 선을 긋고 있는 것이고 그랬기 때문에 이번에 있었던 집회에서도 다른 야당들이 탄핵을 입에 올리고 강경하게 탄핵을 시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때에도 민주당은 선을 지키면서 김여사 특검법을 수용해야 된다. 이 부분을 강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더욱 앞에서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던 어떤 뭐 판사 겁박 집회다 이런 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어떤 탄핵을 추진하는
그런 직접적인 절차에 아직 들어가고 있지도 않고 전략적으로 봤을 때에도 지금 그 얘기를 제1야당으로서 전면에 꺼낼 때가 아니다 이렇게 예.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탄핵이라는 두 글자를 이야기를 못할까요? 뭐 조국 혁신당 대표야 탄핵 네. 전문 정당 대표니까 뭐 탄핵 뭐 이야기를 뭐 하루 세 끼 밥 먹듯이 올려도 뭐 무방합니다만은 쇠빙선 역할을 한다고 했으니까 얼음 깨는 역할을 하는 거겠죠. 근데 왜 이재명 대표는 그 말을 못할까? 여론이 붙어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숫자 싸움하는 거 보시잖아요. 첫 주 집회, 지지난주 집회 30만이었다고 얘기했다가 네. 경찰하고 이렇게 집계가 좀 안 맞아요. 네. 숫자가 너무 차이가 납니다. 근데 많이 이번 차이 주는 또 총동원령 내렸는데 예. 20만 스스로 20만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지난번보다 사실상은 더 줄었다는 거예요. 예. 이렇게 자꾸 여론이 뒷받침해 주지 않는데 탄핵이라는 얘기를 꺼냈다가 역풍이 올 것 같거든요. 여론이 숙성되고 이렇게 해야 뭔가 이걸 가지고 돌파할 수 있는 동력을 마련할 텐데 그게 안 네. 되니까 탄핵이란 말은 못하고 조국 대표가 대신해줘요. 제가 좀 전에 그랬잖아요. 더블 스피커 전략이라고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는 거죠. 야권이라는 한 입에서 한쪽은 탄핵을 공공연히 얘기하고 이른바 바람잡이 역할을 하는 거고 한쪽은 탄핵 얘기를 하면 역풍이 불까 봐 여러분 내 말하는 다 아시죠? 역할 이렇게. 분담이라고 보시는군요. 그렇죠. 역할 분담인 거예요. 그 더블 스피커 전략이에요. 정치적으로.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과연 정말 이재명 대표가 먹사니즘 얘기하고 금투세 폐지 동의하고 아무리 중도 외연 확장을 써도 사람들은 믿지 않는 거예요. 정치와 사법을 분리해서 보기 때문에 당신이 진죄가 있으면 진죄를 받아요. 예. 정치적으로 물타기 하지 말고 지금 여론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사법 대응은 본인이 하세요. 정치. 그래서 당신이 정말 대통령 될 자격이 있으면 스스로 극복하고 국회에서 분점 정부의 역할을 보여주세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이재명 대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최평론가께 하나만 더 여쭤보면 이번 주 금요일 날 이제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가 그렇죠. 이제 한번 나오는데 선거법 위반 관련해 가지고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생중계하라고 네, 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거기서 이제 형량이 적게 나온다든가 네. 무죄가 나온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국민의힘이 바라는 효과가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건 국민의힘이 책임을 져야죠. 이건 네. 이게 사실 국민의힘이 뭐 보자 말자 이런 게 아니라 이재명 대표가 그토록 무죄를 주장하니까 네. 국민 판단에만 맡기자. 미국의 배심원제처럼 네. 국민이 쳐다보는 배심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기소와 그다음에 공방을 놓고 본다. 사실 그렇잖아요. 전직 2명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생중계가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그러니까 그 재직 시절에 그때 바로 위증교사 그러니까 위증이 아니고 허위 그 사실 유포로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3심 판결이 바뀐 것 그때 김명수 대법원장이 마지막 판결문을 생중계로 읽었습니다. 예. 그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하자는 거지 이게 굳이 누구에게 유불리 따지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 설령 국민의힘에 역풍이 불더라도 국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이거는 하는 게 저는 온당하다고 봅니다. 박철구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원이 이걸 진짜 생중계를 할지 법원이 결정을 할 건데 어떨까요? 글쎄요, 뭐 좀 지켜봐야겠죠. 근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를 비롯해서 여권에서 계속 뭐 재판 생중계 해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게 과연 좋은 카드일까 좀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것을 마치 꽃놀이패처럼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결과적으로 만약에 1심의 결과가 이 국민의힘이 희망하는 대로 나오지 않았을 경우에는 오히려 악재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한 축은 뭐가 있냐면 사실 국민의힘은 여당이거든요. 집권 여당이고 윤석열 정부는 이제 막 임기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 이 국정 지지율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성적이 좋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 여당과 정부의 마음을 못 주고 계신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자꾸만 남의 집 얘기하면서 이재명 대표 뭐 재판을 생중계를 해야 된다, 뭐 판사 겁박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자꾸만 총선 때 이미 한번 써먹었다 실패했던 2조 심판론의 일종을 다시 한번 들고 나와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만을 자꾸만 전면에 내세우려고 한다면 이거는 국민들이 그 정부와 여당에 바라시는 태도는 아니거든요. 그런 면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명태균 씨 관련된 의혹에서 보여지는 뭐 김건희 여사의 문제라던가 아니면 지금 이 김건희 여사의 문제를 다루는 대통령실의 태도라던가 이런 기자회견들을 보면서 국민들은 최근에 굉장히 실망하실 일이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여당이 정말 눈물 흘리면서 반성문을 써야 되는 시점인데 자꾸만 이재명 대표 재판을 생중계해야 된다. 그리고 판사들한테 공개적으로 법대로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야말로 오히려 지금 여당에서 시선 돌리기를 위해서 지금 야당의 어떤 사법 리스크가 있는 거 아니냐 이 부분을 자꾸만 강조하는 것은 저는 오히려 악수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판사를 오히려 협박하고 있는 쪽은 여권이라고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난번에 이제 2018년에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 때 이제 생중계를 결정한 게
1심을 앞두고 이제 사흘 전이니까 아마 결정을 하게 되면 내일이 아닐까 뭐 그런 예상들도 이제 하니까요.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기로 하고요. 근데 이렇게 1심을 앞두고 야권 비명계의 움직임이 지금 다른 움직임이 감지가 되고 있는데 이낙연 전 총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악과 악이 서로를 돕고 있다. 그러니까 정부하고 민주당을 동시에 비판한 거죠. 이런 미친 정치를 끝내야 된다고 그랬고 김동연 경기지사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지난 2일 독일에서 만났죠. 이런 움직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혹은 그 이후의 지형과 연관이 당연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낙연 전 총리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싸잡아 비판을 해줘야 하니까 서로 적대적 공존하는 것 아니냐, 서로 못하기 경쟁을 통해서 서로에게 길을 열어주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이낙연 전 총리는 이제 비판하는 거고요. 네. 지금 유의미한 건 사실은 김동연 지사와 김경수 전 지사죠. 네. 왜냐하면 이 두 분은 어찌되었건 잠재적 그 야권의 대선 후보인데 이 두 분이 공교롭게 물론 출장 중에 만나긴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혹은 이제 1심 판결에서 사실상 지금 뭐 누구도 예상할 수는 없지만 네. 만일 유죄 판결이 나오면 이거는 위증교사 같은 경우는 근고 이상의 형, 그다음에 선거법 위반 같은 경우는 100만 원 이상의 형만 나와도 이미 대권 그러니까 도전할 수가 없어요. 물론 3심까지 나와야 하지만 자 그리고 또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말 그 당선 무효가 되는 순간 모든 걸 다 토해내야 돼요. 그 400원 가까운 돈을 434억 원이라고. 그거를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금 몸풀기를 하는 건 맞습니다만 저는 어쨌든 이 모든 것은 이재명 대표가 1심 선고가 11월 이후에 나오는데 다만 지금 요것이 주목받는 거는 이재명 대표의 그 지금 직전이니까 이런 사람들이 만나는 자체가 뉴스가 되는 건데 어찌됐건 저는 이재명 대표의 그 사법 리스크 혹은 이제 이재명 대표 정치 지형의 변화는 찬바람이 불면 나타날 것이라는 얘기들이 쭉 있어 왔었잖아요. 그게 이제 11월이니까 어쨌든 11월 이후 이재명 대표 1심 선고 후에 야권 정치 지형이 어떤 식으로든 분화하고 경쟁할 것이라는 건 전 자명한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이달 초에 이제 두 사람이 이제 만난 게 뭐 경기도에서는 이제 계획은 없었다라고 이제 얘기는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계획이 없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이게 노출이 된 게 의도적인 노출이라고 보시나요? 글쎄요, 근데 뭐 제가 봤을 때는 좀 묘한 거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점도 그렇고 아니면 이 두 분의 만남 자체가 아예 아주 계획되지 않고 갑자기 뭐 길거리에서 만날 수 있는 장소는 아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서로가 서로를 이제 염두에 뒀기 때문에 일종의 연대체로서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만남이 성사될 수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이게 뭐 1심 선고를 앞두고 본격적으로 뭔가 새 판을 짠다 이런 느낌의 무거운 만남이었느냐 그렇지는 않았을 거라고 내용은 보여지고요. 안 알려졌죠? 네,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고 그리고 뭐 출장 중에 만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서는 이 만남에 대한 어떤 추가적인 취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제한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 상황에서 이 만남들이 그리고 이 만남에서 나왔던 이야기들, 뭐 다양한 이야기가 있었겠습니다만 이게 마치 뭐 이재명 대표의 대체제로서 무언가를 해보겠다라는 본격적인 움직임이 시작됐다고 봐야 되느냐? 저는 아직은 그렇지 않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랬다고 한다면 이 만남도 공개를 했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이 만남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는지까지도 아마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게 어쨌든 뭐 비공개로 그냥 잠깐 만났다 정도의 얘기가 나오는 걸로 봐서는 아무래도 이제 좀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상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어쨌든 3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1심 자체가 나왔다고 해서 결과가 나온다고 해서 그게 최종적인 결과도 아닐 뿐더러 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똘똘 뭉쳐서 어떤 검찰의 불합리한 수사 그리고 정권의 실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하게 목소리를 내야 된다 이런 주류적인 정서가 있기 때문에 이 상황 속에서 어떤 빈틈을 파고들겠다 이런 전략은 지금으로서는 유효하지 않다라는 것을 다들 아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이제 계속 특검을 외치는 가운데 민주당이 특검을 좀 수정을 해서 내기로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수사 범위를 축소하고 제3자 추천 방식을 포함해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이제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이 특검안을 국민의힘이 받아들일 거냐 안 받아들일 거냐 이건데. 평론가님. 저는 당연히 안 받죠. 왜냐하면 왜 갑자기 이걸 꺼내듭니까? 지금까지 14개가 됐던 그 혐의, 그다음에 지금
무조건 뭐 여론이 지금 13개인지 14개인지 좀 뭐 헷갈리긴 언론마다 한데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무슨 뭐 누가 주장을 하든 아니면 뭐 의혹이 불거지든 묻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여기다 포함시켜 가지고 사실관계 확인도 전에 그냥 무조건 특검 안에 포함시켰던 게 13개인지 14개인지 이렇게 많잖아요. 근데 갑자기 3개로 줄여 가지고 우리 이것만 하고 그다음에 독소장 다 빼고 국민의힘이 그 제3자 추천한다니까 우리도 그거 받고 하겠다. 근데 왜 그걸 이재명 대표 1심 선고 나흘 전에 이걸 합니까? 그러니까 하려면 진즉했어야죠. 그래서 저는 만일 정말 얼마나 그 이게 무지막지한 무도한 특검이었는지를 이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본인들이 빼니까 11개씩 싹 뺄 수도 있어요. 기름 빠지듯이.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걸 왜 이제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건데 중요한 거는 민주당이 어쨌든 이게 탄핵 빌드업 이렇게 가는 게 맞긴 해요. 왜냐하면 탄핵을 가려면 3개 허들을 넘어야 되잖아요. 의회 허들이 있고 사법 허들이 있고 마지막 여론 허들이 있는데 일단 의회 허들 한번 넘어보자. 국민의힘 한번 편성시켜서. 근데 제가 보기에 이미 한동훈 대표가 선을 그었고 민주당이 이렇게 정략적이고 그다음에 정말 시기적으로 그럼 최혜병 특검은 왜 이렇게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그냥 그대로 가고 이 사안은 우리가 얼른 발을 한번 빼볼게. 이런 식으로 이연령 비연령 코에 검은 코골이 귀에 검은 귀걸이 식으로 이렇게 특검을 갖고 노는 것은 국민적 동의도 받을 수 없을 뿐더러 국민의힘 의원들이 바보입니까? 정략적 이런 정략적 의도에 말려들 것 같습니까? 저는 아무리 민주당 이재명 대표 지금 1심 선고가 급해도 민주당이 이건 정치의 금도를 넘어서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박재근 의원님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이걸 받아들일까요? 못 받아들일까요? 저는 결국에는 국민의힘이 받을 수밖에 없는. 결국이라는 건 언제? 글쎄 뭐 저는 뭐 이른 시간 안에 결론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이번에는 재표결은 뭐 이달 안에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사실 뭐 쉽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내부적인 고민이 있는 것도 사실이겠지만, 근데 지금처럼 어떤 이 김건희 여사 문제를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형국이 지속되고 그리고 명태균 씨와 관련된 수사도 이번에 진행이 되고 있고 또 구속영장까지 청구가 된 시점이기 때문에 어떤 이 의혹을 규명하고 진상을 밝혀야 된다라는 목소리는 더 높아질 걸로 보여지고, 지금 이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김 여사 특검법을 무조건적으로 거부만 하는 것은 이게 정치 싸움에서는 명분이 없이 보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게 수정안을 낸 거잖아요. 수정안을 냈고 여기서 뭐를 이제 수정을 했냐면 이 수사의 범위 자체를 좀 축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혹을 선택과 집중을 해서 규명을 해보겠다라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주가 조작 문제라던가 명태균 씨 관련된 뭐 공천 개입 문제 이 부분에 좀 집중을 해보자라고 했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 특별검사를 이제 정할 때에도 야권이 이제 정하는 거였는데 제3자 추천으로 바꾸겠다라고 이제 민주당이 최상병 특검법 그렇죠. 전향적인 안을 낸 거고,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일종의 압박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뭐 최상병 특검법도 과거에 이제 한동훈 대표가 출사표를 던지면서 제3자 특검법을 하겠다라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떤 안도 만들지 못한 상태였고, 이 상황에서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절충안을 내게 됨으로써 여기서 그렇다면 국민의힘은 또다시 무슨 명분으로 거부를 할 것이냐, 더 이상의 명분은 없지 않느냐. 그리고 만약에 이것을 사실은 대안 없이 이렇게 계속해서 민주당의 안을 거부만 한다. 이거는 사실 국민들의 민심과 완전히 동떨어진 세력처럼 보일 수가 있어서 국민의힘도 결국에는 내부에서부터 목소리가 나올 거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당의 명분을 계속해서 이제 줄이는 그런 작업을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11월 11일 윤 대통령이 임기 반환점을 돌고 후반기 맞는 첫날입니다. 11월 10일이 어제였으니까요. 한동훈 대표가 정부의 후반전을 뒷받침하겠다면서 기존과는 좀 달라진 메시지를 냈는데요. 어떤 얘기였는지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당은 민심을 따라서 변화와 쇄신함으로써 정부가 성공한 정부로 남을 수 있도록 뒷받침할 겁니다. 후반전에서는 더 골을 많이 넣어야 합니다. 그 전에 우리가 많은 빌드업을 해놨습니다. 이제는 성과로 보여줄 때입니다. 우리는 선동과 범죄 세력을 막아야 될 역사적인 임무를 같이 나누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권 재창출이 돼야 합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후반전에 더 골을 많이 넣어야 된다. 지난주 담화가 좀 계기가 됐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담화가 계기가 됐죠. 어쨌든 대통령께서 특감도 전향적인 입장을 밝혔고, 그다음에 김 여사에 대해서도 어쨌든 부속시설뿐만 아니라 그 순방에도 동행하지 않겠다고 해요. 그러니까 가시적인 조치들이 지금 하나하나 나오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인사 문제도 연말까지 이제 풀을 지금 여러 가지 검증 작업이 있어서 쇄신할 것이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약간 그 타이밍과 속도의 문제가 조금씩은 남아 있어도 결국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건 분명하고, 그다음에
뭐 좀 딱 투명하게 그다음에 아주 그냥 명시적으로는 하지 않았어도 한동훈 대표가 이야기했던 걸 우회적으로 거의 수용하는 그런 형식이 됐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이제는 좀 약간 입장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이제부터 쇄신과 변화를 외쳤던 한동훈 대표 입장은 예. 쇄신과 변화는 이제 용산이 좀 하고 예. 이제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오히려 단결과 화합 예. 그다음에 이제 말하자면은 그 일치 단결된 어떤 국민의힘의 좀 그런 목소리들을 담아내는 예. 그런 이제 리더십을 보여줄 때가 이제 입장이 약간 바뀐 거죠. 왜 그러냐면은 예. 역대 뭐 그게 여당 정부도 아니고 진보 정부든 보수 정부도 할 것 없이 섣부른 차별화 혹은 이런 분열들은 정권 재창출에 다 실패했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되었건 그 무언가 합치된 일치를 봤을 때 정권 재창출이 가능했던 건 역사적으로 다 이게 그 입증이 되는 거니까 예. 특히 MB 박근혜 모델은 그렇게 하면서도 나중에 서로 존중했기 때문에 그 정권 재창출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측면을 놓고 본다면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본인은 대통령의 쇄신, 대통령의 어떤 쇄신과 변화는 맡겨놓고 하겠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그걸 뒷받침해가지고 성공한 정부를 만들지 못하면 예. 나의 정치적 미래도 없다라는 걸 이제 인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지금 임기 후반기는 대통령께서는 이제는 조금 더 전광판을 보고 뛰고 한동훈 대표는 이제 단결과 일치된 어떤 그런 그 어떤 그 화합의 목소리를 내므로써 보수 분열이 아니라 네. 어떤 말하자면 그 2차 화합에 지금 한번 그 시동을 걸겠다. 네. 그런 측면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박성준 최고가 보시기에도 좀 달라졌나요? 메시지가? 많이 달라졌죠. 그러니까 네. 많이 물러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한 수 접어준 느낌이 드는데, 근데 이게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대통령과의 어떤 차별화 전략을 쓰면서 강하게 대통령을 좀 비판하고 비토하는 목소리를 냈는데, 그게 대통령으로부터 이탈된 지지층이 한동훈 대표에게로 왔느냐, 그러니까 대통령의 지지율을 흡수하는 방식이 됐느냐라고 보면 그게 유효하지 않았다라는 거를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동반 하락세가 좀 보였거든요. 예. 정당에 대한 선호도나 이런 부분들에서 이게 차별화를 계속해서 한다고 해서 이게 국민의힘의 자산이 되거나 본인의 정치적인 자산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판단한 것 같고 예. 또 한 축은 뭐냐면 아마 내부의 그 정서를 좀 고려를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 내부를 어쨌든 한동훈 대표는 당 대표이기 때문에 규합시키고 본인이 리더십을 발휘해서 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한동훈 대표에 대한 비토가 점점 강해지는 분위기가 있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여당 대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통령과 화합하면서 가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갈등을 계속해서 심화시키기만 하지 않느냐라는 일종의 책임론이 불거지게 되면서 예. 그 부분이 지속되면 당 내에서 본인의 입지가 흔들릴 수 있다라는 현실적인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그 가늠자가 이번 주 목요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4일 날 이제 특별감찰관 관련해서 의총을 이제 그때 열기로 했으니까 그때 과연 어떤 잡음 없이 그게 이제 어떤 결정이 나올지 한번 지켜보기로 하고요. 명태균 씨 얘기 끝으로 좀 해볼 텐데요. 공천 개입 의혹의 이제 핵심 인물이죠. 명태균 씨에 대해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오늘 청구를 했습니다. 김영선 전 의원하고 청구를 했는데 이틀간 이어진 검찰 조사에서 명 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는데 한번 그 발언 들어보시고 오겠습니다. 저는 누구나 추천하는데 좋은 사람 있으면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그냥 대통령과 여사의 주변에서 그냥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부끄럽고 죄송스러워서 솔직히 못 봤어요. 제가 정말 송구스럽고 그렇습니다. 계좌 추적해서 제가 단돈 1원이라도 받은 게 나왔습니까? 노영희 변호사가 그거야 본인이 지금 신용 불량직 때문에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그만 좀 하세요. 저 말씀 조심하게 하세요. 그거 다 증언했고요. 본인이 그런 말을 알지도 못하면서 하지 마세요. 그러면 저 그냥 가겠습니다. 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강혜경한테 뭐라 했습니까? 오빠 전화 왔습니까? 그거 얘기한 사람 아닙니까? 당신이 거짓 뉴스 보냈구나. 당신 내가 여사하고 사진 찍은 거 있다고 얘기했지? 내가 여사하고 찍은 사진 가져와봐. 있어! 당신이 거의 모두 거짓 보도했잖아. 당신이 가짜 뉴스 다 보도했잖아. 자, 명태균 씨도 사실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저런 성격 드러낸 거는 처음 봤는데 이게 두 번의 금요일과 토요일 두 번 검찰 소환돼서 조사를 받고 토요일 날 두 번째 조사하고 나오는 과정에서 저런 일이 벌어졌는데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저도 좀 그 이해가 안 되는 건 저 명태균 씨가 처음서부터 말이 일관성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신뢰 못할 메신저였다는 거죠. 물론 이제 주장을 마침 민주당은 무슨 이제 탄핵의 트리거가 방아쇠가 당겨졌다. 모든 증거가 다 마련됐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저렇게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저분이 처음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대선에서 큰 공을 세웠기 때문에 용산의 공직기강 비서관실 직원이 와서 당신은 대통령 부부를 팔고 다녀도 된다. 이른바 뭐 마패 받은 것처럼 얘기했잖아요. 예. 근데 그 말 어디 갔습니까? 근데 지금 와서 저 뭐 언론사 기자 보고 당신이 내가 얘기한 걸 확대해서 거짓말을 해서 보도했기 때문에 네. 당신 책임자라는 식으로 또 얘기하잖아요. 저도 어디까지 믿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더더군다나 본인은 또 여러 가지 그 지금 자기 폰의 전화기들을 다 또 뭐 없앴다고 또 얘기를 예. 합니다. 그러니까 예. 증거인멸을 했다고도 비춰질 수도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네. 저는 그래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마치 정말 그 본인의 자기 확증에 가득 찬 사람 그리고 네. 약간의 진실, 약간의 사실 몇 개를 가지고 부풀려서 또 이 전국을 혼돈의 쓰나미로 몰고 왔던 저런 사람에 휘둘렸던 이 정치권이 저는 좀 반성을 해야 되고 예. 빨리 창원지검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수사팀도 확대했다고 하니까 예. 의혹 없이 명명백백 빨리 조사를 해야죠. 그러니까 처음에 요 김영선 씨 관련해서 이제 녹취가 나오고 뭐 기사들이 나오고 처음에는 마치 모든 걸 이제 자기가 모든 걸 다 공개할 것처럼 이야기를 했다가 중간에는 이제 모든 걸 부인하고 대통령 그 담화 전에도 몇 시간 전에 이제 그 부담을 줬던 분들한테 죄송하다고 그랬나요? 하여튼 뭐 그 죄송하다는 말 하면서 약간 입장이 좀 바뀌었고. 그러니까 예, 어떻게 보셨나요? 그래서 일단은 상당히 저자세로 변했다라는 네. 점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결국에는 이제 검찰의 수사망이 좁혀오고 그리고 본인을 향한 수사가 좀 본격화되는 시점부터 이런 것들이 생겼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전에는 굉장히 취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고 심지어는 이분이 뭐 대통령 내가 입 열면 하야 탄핵한다라는 될 텐데 감당 가능하겠냐 이렇게까지 얘기했고 심지어 김건희 여사와의 대화 내용을 본인이 또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랬기 때문에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이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고 그리고 용산에서는 대통령실에서는 이 명태균 씨와의 관계성을 딱 잘라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뭐 이제 거짓으로 드러나긴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이게 본인이 더 좀 강하게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나만 다 뒤집어 쓸 수도 있겠구나라는 위기감이 좀 작동한 걸로 보여지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종의 더 이상 내 입에서 어떤 폭로나 어떤 대통령 부부를 곤란하게 만드는 것들은 얘기하지 않겠다라는 모종의 메시지를 저는 보내고 있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아, 그게 이제 용산을 향한 그렇죠. 메시지다.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조금 다른 생각이 다른 게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이게 명태균 씨와 용산과의 약간 진실 게임 양상처럼 지난 한 달이 벌어졌잖아요. 네. 근데 지금 거꾸로 명태균 씨와 강혜경 씨 그리고 이른바 제보를 했다는 이제 수행비서 그분, 그분은 대부분 보면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차량에 있는 블랙박스에서 이제 음성이 녹음된 걸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예. 이제 그렇게 지금 전선이 이제 다시 재구성돼 버렸어요. 이제는 명태균과 용산의 게임이 아니라 명태균과 강혜경과 제보했던 사람의 진실 게임 양상. 그래서 결국은 이게 지금 얘기가 돈으로 귀결되고 있고 그다음에 누가 더 말하자면은 이걸 원래 원본을 갖고 있었는데 이걸 다른 사람들이 다른 목적으로 제보를 하면서 이게 이상하게 꼬여버렸기 때문에 이게 지금은 그 명태균 씨와의 다른 이 제보했던 두 사람과의 다른 그 싸움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저는 검찰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좀 조사를 해서 마무리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자꾸 말씀드린 겁니다. 근데 저도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게 뭐 그 전까지는 뭐 이 명태균 씨가 허풍이 심한 사람이다, 거짓말이 심한 사람이다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었던 문제였을 수 있겠지만 이 어떤 시점부터는 사실 완전히 판이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의 육성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육성이 나왔을 뿐만 아니라 명태균 씨와 그 대화하는 내용 중에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 얘기가 나왔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게 그동안 명 씨가 어떤 얘기해왔던 대통령 부부와의 관계 이런 것들이 단순한 허풍이 아니었을 수 있겠다라는 결정적인 어떻게 보면 증거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 시점부터는 저는 이 명태균 씨 의혹은 본인이 아무리 축소하려고 하고 본인이 갑자기 사과를 하고 저자세로 나오고 증거를 없앤다고 하더라도 이미 저는 진실을 밝히는 작업은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뭐 어제도 그렇고 계속 연일 명태균 씨 관련해서 또 김건희 여사 관련해 가지고 녹취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어쨌든 오는 14일 날 오늘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고요. 오는 14일 날 영장이 발부될지 여부가 결정이 된다고 하니까요. 또 그때 상황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최수영 정치평론가 그리고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오후 6시 반쯤 인천 숭이동 16층짜리 주상복합 건물 지하에서 불이 나 3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저녁 7시쯤 관할 소방서 인력과 장비를 모두 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와 구조 작업에 나섰습니다. 이 불로 모두 44명이 연기를 마시는 등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고 이 가운데 4명은 응급 환자로 분류됐습니다. 이송자 대부분은 건물 4층에 있는 요양원에서 나왔는데 90대는 물론 100세 넘은 노인도 포함됐습니다. 불이 난 건물 1층에는 마트가, 3층에는 사우나가 있었는데 이곳에 있던 사람들은 스스로 대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지하 1층 주차장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낮 1시쯤 경기 화성시 서신면에 있는 과자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 1시간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공장 안에 있던 7명이 스스로 대피하면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공장 한 동이 불에 모두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발화 지점과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오는 14일 수능을 앞두고 각 시험지구로 문답지가 배송됐습니다. 수능 당일에는 특별 교통대책이 시행됩니다. 보도에 백종규 기자입니다. 대형 트럭에 각 지역으로 출발하는 수능 시험지와 답안지가 차곡차곡 실립니다. 대형 모니터로 차량에 실리는 문답지의 지역별 수량도 꼼꼼하게 확인합니다. 시험 전날까지 전국 85개 시험지구에 배송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철통 보안 속에 이루어지는 운송 과정에는 시험지구별 인수 책임자 등 해당 시도교육청 직원과 교육부 중앙협력관이 동행합니다. 문답지는 철저한 경비 속에 시험 전날까지 별도의 장소에 보관됩니다. 1282개 각 고사장으로는 수능 당일 아침 경찰의 경호 속에 배송됩니다. 관계부처에서는 수능 시험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시험장 안전점검, 문답지 보안, 교통, 소음 관리, 부정행위 방지 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능 당일에는 수험생들을 위해 지자체별로 특별 교통대책도 시행합니다. 오전 6시부터 10시까지 교통대책 상황반을 운영해 교통 흐름을 관리하고 돌발 상황이 발생하면 대응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수험생 등교 시간을 고려해 수도권 지하철에 임시 열차를 투입해 운행 횟수를 평소보다 31차례 늘리고 경찰서 등 행정기관의 비상 수송 차량을 수험생 이동 경로에 배치해 이동 편의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시험장 200m 전방부터 차량 출입이 통제돼 수능 당일 차량을 이용하는 수험생은 200m 밖에서 내려 걸어가야 합니다. 수능 당일 시험장 도착 지연을 막기 위해 관공서와 기업체 출근 시간은 오전 9시에서 10시 이후로 1시간 늦추어집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네, 수능 날 날씨도 궁금하실 텐데요. 올해 역시 수능 한파는 없을 전망입니다. 다만 일교차가 무척 크고 오후부터는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대학 입학 시험을 치를 때가 되면 어김없이 찾아온다는 입시 한파. 국어사전에도 등재될 정도로 수험생들에게 익숙한 단어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하지만 어느샌가부터 이 말이 무색해졌습니다. 지난 1993년부터 시작된 대학 수학능력시험. 지금까지 31차례 치러진 수능시험 날 가운데 영하권을 기록했던 해는 단 8차례에 불과했습니다. 가장 추웠던 건 1998년이었는데 서울 최저기온은 영하 5.3도였습니다. 특히 최근 5년 동안 수능날 영하권에 접어든 해는 단 2차례였습니다. 한파특보가 내려졌던 2019년 수능과 코로나19로 사상 첫 12월에 수능이 치러진 2020년으로 영하 2도 이하로 내려갔습니다. 반면 이후 지난해까지는 3년 연속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며 큰 추위가 없었습니다. 올해 수능날은 예년보다 기온이 높을 걸로 전망됐습니다. 이번 수능일에는 큰 추위는 없지만 아침에는 10도 내외로 조금 쌀쌀하겠고요. 오후에는 서쪽부터 산발적인 약한 강수가 점차 확대되겠습니다. 수능 당일 서울 아침 기온은 11도, 낮 기온은 17도까지 오르며 예년보다 5에서 7도가량 크게 웃돌겠습니다. 다만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10도 안팎까지 크게 벌어질 걸로 보여 두껍지 않은 옷을 여러 벌 준비해 온도 변화에 따라 조절하는 게 좋습니다. 오후부터 비 예보가 있지만 강수량이 많지 않습니다. 해상 물결도 최고 2m 수준으로
바닷길 이용에 큰 어려움은 없겠습니다. 비는 다음 날까지 이어질 걸로 보이는 만큼 수험생들은 가방에 우산을 챙겨 나가는 게 좋을 걸로 보입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당국의 가계대출 규제 강화 속에서도 지난달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폭이 다시 확대됐습니다. 은행 대출을 조이자 풍선 효과로 이금융권 대출이 늘어난 겁니다. 보도에 이승은 기자입니다. 지난달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은 6조 6천억 원 늘었습니다.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에 은행이 대출 문턱을 높인 지난 9월 5조 3천억 원 느는 데 그쳤는데 지난달에는 증가폭이 1조 3천억 원 더 커진 겁니다. 이금융권으로 쏠리는 풍선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지난 9월 3천억 원이 줄었던 이금융권 가계대출은 2조 7천억 원이 늘었습니다. 2년 11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입니다. 이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이 1조 9천억 원 늘어서 7천억 원이었던 한 달 전보다 증가폭이 2.7배 커졌습니다. 특히 새마을금고는 지난달에만 가계대출이 1조 원 늘어서 상호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증가의 9천억 원보다 많았습니다. 반면에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세는 둔화 흐름을 보였습니다. 예금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1,139조 5천억 원으로 한 달 전보다 3조 9천억 원 느는 데 그쳤습니다. 지난 9월 5조 6천억 원에 비해서는 증가폭이 크게 줄었습니다. 특히 6조 원이 넘었던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3조 6천억 원으로 확 줄었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폭이 커진 건 부실채권 정리, 추석 상여금 유입 등 계절적 요인이 사라지면서 나타난 일시적 반등으로 분석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이 계속 줄고 있어 가계대출의 전반적 둔화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미 체결된 주택거래 관련해서 실수요자의 자금 조달 필요성을 고려한다면 대출 수요가 상대적으로 대출이 용이한 업권으로 일부 이동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대출 수요의 이동이 과거와 같이 업권 간 규제 수준 차이 등을 이용한 투기적 투자 수요로 이어지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금융당국은 이금융권에 올해 남은 기간 가계대출 관리 계획을 요구하고 내년에는 은행권과 마찬가지로 연간 계획을 제출받기로 했습니다. 또 새마을금고와 농협 등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뚜렷한 곳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본격적인 김장철을 앞두고 금배추로 불리던 배추 가격이 3,000원대로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할인 지원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이라 안심하긴 이릅니다. 보도에 오동건 기자입니다. 김장을 위해 장을 보는 소비자들. 맛 좋은 배추를 고르기 위해 꼼꼼히 살핍니다.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배추 가격이 꺾이면서 본격적인 김장 준비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현재 보니까 정부 지원도 있고 해서 그런지 좀 좋아졌어요. 살만한 가격이 돼요. 가을 배추 출하에 이어 정부가 배추 2만 4천 톤, 무 9,100톤 등 계약 재배 물량을 시장에 공급한 데다 다음 달 4일까지 최대 40% 김장재료 할인 행사가 이어지며 가격이 안정되는 모양새입니다. 배추 한 포기의 소매가는 지난 9월 말 10,000원에 육박하며 정점을 찍은 뒤 꾸준히 내려와서 3,000원대로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이 무의 경우는 하락폭이 크지 않았습니다. 가을 무는 개당 4,000원대에서 2,000원대로 내려왔지만 전년과 비교하면 여전히 70% 이상 높은 수준입니다. 원인은 줄어든 생산량. 농촌경제연구원은 올해 가을 배추와 무 생산이 지난해보다 각각 5.1%, 15.8%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생산량 감소로 가격이 올라야 하는 상황을 정부의 할인 지원 등으로 억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김장을 아예 포기한 이른바 김포족이 늘어나면서 수요 자체도 줄었다는 분석입니다. 김장 재료가 비싸서 김장을 못하게 됐고요. 그래서 마트에서 그냥 이렇게 사서 먹고 있어요. 실제로 지난달 일부 마트의 대용량 포장김치 판매량은 무려 18배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상기후로 인한 작황 부진이 이어진다면 할인 지원만으로 가격을 안정시키는 데는 한계가 분명한 상황.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않으면 금배추와 김장 포기종 문제는 내년에도 반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북한군 통신감청 내용을 공개하면서 대대적인 작전 참여 준비를 마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과 통화를 하고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언급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군이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감청한 북한군 통신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기다리라. 자자 나 물게. 수신. 물게나 나 물게 수신. 즉각 복귀 명령을 담고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미국은 북한군 11,000명 정도가 러시아에 파병됐고 현재 쿠르스크에 있는 것으로 파악합니다. 이들이 곧 실전에 본격 투입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시르스키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은 북한군이 러시아군과 함께 전투에 참여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이미 쿠르스크 탈환을 위해 북한군을 포함해 병력 5만 명을 소집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러시아가 승기를 잡을 경우 쿠르스크를 넘어 우크라이나 영토까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북한군은 국경에서 멈출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종전협상이 시작된다면 두 나라의 점령지가 그대로 유지될 것이란 전망이 많습니다. 이 때문에 양측은 더 물러설 수 없는 입장입니다. Well, look, our approach remains the same as it's been for the last 2.5 years, which is to put Ukraine in the strongest possible position on the battlefield so that it is ultimately in the strongest possible position at the negotiating table.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미국의 물밑 접촉도 한창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지난 7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통화를 하고 전쟁을 확대하지 말라고 조언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유럽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존재를 상기시키며 종전을 압박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우크라이나는 점령 영토 반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트럼프 당선인과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젤렌스키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의 만남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이런 가운데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전화 통화를 했다는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러시아가 밝혔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두 사람이 통화를 했다는 보도는 완전한 허구라고 말했습니다. 또 푸틴 대통령은 현재 트럼프 당선인과 통화할 계획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이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공개 처형 관행의 존재를 인정했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현지 시간 7일 북한에 대해 열린 보편적 인권 정례 검토 회의에서 박광호 북한 중앙재판소 국장은 사형 집행은 비공개가 원칙이지만 예외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상습범으로 타인에게 심각한 위해를 가했거나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살인범, 피해자 가족이 강력하게 원하는 경우는 공개 처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충남 서산에서 40대 남성을 살해한 피의자가 경찰에 붙잡혔는데 도박 빚으로 생활이 어려워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승용차가 형체를 제대로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불에 탔습니다. 승용차 주변에는 외부인의 접근을 금지하는 폴리스 라인이 설치돼 있습니다. 불에 탄 차량은 지난 9일 경찰에 실종 신고가 접수된 40대 운전자의 승용차. 하지만 운전자는 불이 난 현장에서 발견되지 않았고 인근 지역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제가 수상한 차 있어가지고 와서 뭐 하는지 보려고 했었거든요. 그런 순간에 좀 이렇게 뭐 하지 보고 있는데 도망갔어요, 그쪽으로. 그 차가. 40대 운전자를 살해한 피의자는 40대 A씨. A씨는 지난 8일 오후 서산시 동문동의 식당 주차장 근처에 있던 승용차에 침입해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지갑 등에서 10만 원가량을 훔친 A씨는 피해자의 승용차로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버리고 피해자의 시신을 유기한 뒤 인근 공터에서 차량에 불을 질렀습니다. A씨가 일면식이 없던 피해자를 살해한 뒤 차량 광학까지 걸린 시간은 단 30여 분. 특히 A씨는 미리 흉기를 준비한 뒤 식당가를 돌아다니며 고가의 승용차 소유주 등을 범행 대상으로 물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도박 빚으로 돈이 없어 생활비를 벌려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일단 뭐 생활고 힘들다, 살기가 힘들다. 일단은 금전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범행을 했다고 그렇게 피의자가 얘기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계획 범죄와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이성우입니다.
국내에서 개통한 대포폰을 중국으로 밀반출해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윤태인 기자입니다. 방 안 곳곳에 종이 상자와 휴대전화 여러 대가 놓여 있습니다. 인천공항 근처에 있던 범죄 조직의 은신처를 경찰이 급습했습니다. 본인들이 온 날부터 해서 여러 대의 핸드폰이 온 걸 다 확인을 했어요. 경찰은 국내에서 개통한 다른 사람 명의의 대포폰을 중국으로 밀반출해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50대 중국 남성 A씨 등 144명을 검거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9개월 동안 대포폰 55대를 이용해 126명에게서 5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7년 동안 일당이 중국으로 빼돌린 대포폰은 3,400대가 넘는 것으로 파악했는데 대부분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내 대포폰을 이용하면 중국에서 전화를 걸어도 국내 번호로 표시돼 피해자들을 속이기 쉬운 점을 노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의 보이스피싱 수익을 돈 세탁한 혐의를 받는 일당도 검거됐습니다. 경찰은 지난 5월부터 한 달 동안 범죄 수익 6억 원 정도를 가상화폐로 바꾸거나 면세점에서 명품을 사는 수법을 동원해 세탁한 혐의로 조직원 1명을 구속하는 등 18명을 입건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은 중국 보이스피싱 총책 등 10명을 특정해 인터폴 적색 수배를 내리는 등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대한 수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트럼프가 백악관 복귀에 성공하면서 실망한 미국 여성들 사이에서 확산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른바 4비 운동입니다. 이 4비 운동은 비혼과 비출산, 비연애, 비성관계를 뜻하는데요. 다름 아닌 우리나라에서 번진 페미니즘 운동입니다. 안일 비를 미국에서 발음이 같은 알파벳 B로 바꿔서 부르는 겁니다. 여성을 상대로 한 살인과 성범죄 등 강력 사건이 잇따르면서 지난 2010년대 중후반부터 확산됐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에서 4비 운동이 호응을 얻는 이유는 뭘까요? 외신들은 성범죄 이력에 여성 혐오 발언을 하고 낙태권까지 반대한 트럼프의 당선을 미국 여성들이 인권 후퇴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극우 반페미니즘 성향 남성들의 트럼프 지지에 분노한 여성들이 한국의 급진적 페미니즘 운동을 대응책으로 택했다고도 진단했습니다. 4비 운동은 미국 대선 이후 검색량이 수십 배 급증하고요. 유명 스타들까지 SNS에 관련 게시물을 올릴 정도로 관심이 커졌습니다. 4비 운동이 얼마나 더 대중적으로 확산할지는 모르겠지만 일각에선 너무 극단적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임기 반환점을 돈 윤석열 대통령이 후반기 국정 과제로 양극화 해결을 제시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인적 쇄신을 통한 당정관계 개선 의지도 내비쳤습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새 과제로 제시한 키워드는 양극화 해소입니다. 수석 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임기 후반기에는 소득, 교육 불균형 등 양극화를 타개하기 위한 전향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임기 전반기는 민간의 자유와 창의를 보장하며 경제에 주력했다면 후반기에는 국민이 체감하는 데 집중해 세세하게 챙기겠다는 취지입니다. 특히 어려운 사람들이 기회를 얻고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이 다각도의 검토를 통해 진정성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연금, 의료, 교육, 노동의 저출생 위기 극복을 포함한 4+1 개혁과 함께 양극화 타개를 임기 후반기 목표로 집중합니다. 수도권과 지방 사이 교육, 의료 격차를 줄이는 등 지방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문제와 접점을 찾아 맞물려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장바구니 물가 관리나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등 양극화 해소 정책을 다각적 종합적으로 검토하되 현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식은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정관계와 관련해서 윤 대통령은 여당과 심기일전에 국민 편에서 다시 뛰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요구한 인적 쇄신안을 일부 수용한 모양새를 갖추며 화합 의지를 보였습니다. 한 대표가 김 여사 라인으로 지목하며 경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강기훈 행정관의 거취를 조만간 정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 여론조사에서 대구 경북 지역의 대통령 지지율이 7%포인트 오르는 것으로 집계되자 대통령실 관계자는 민심에 더 귀 기울이며 속도감 있게 쇄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심 선고를 앞둔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서 유죄 사안이다, 죄질이 나쁘다는 등 날선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반면 대통령실과의 차별화 행보에는 신중함을 기하면서 일단 보수 결집에 방점을 찍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여당 지도부와 함께 박정희 전 대통령 사진전을 찾았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산업화 성과를 추켜 세우며 보수의 가치를 계승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산업화를 만들어낸 사람이 바로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그 정신을 기억하고 우리 보수당이 이어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지도부 회의 공개 발언에선 대야투쟁 노선을 보다 분명하게 드러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1심 선고를 생중계하자는 주장을 거듭 내세우면서 이 대표의 혐의 사실 하나하나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기도 했습니다. 대선의 민의를 바꾸려고 하고 실제로 그 일정 부분 효과를 거뒀기 때문에 대단히 죄질이 나쁜 것이었죠. 오는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결과가 향후 전국에 불러올 파장을 예의주시하며 보수 진영 결속에 주력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실제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 이후 그간 보여왔던 용산과의 차별화 행보는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시기상 힘을 분산시킬 때가 아니란 건데 대야 여론전에 초점을 둔 당 차원의 긴급대책회의를 소집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읽힙니다. 다만 당내 의견이 만만치 않은 특별감찰관 임명 문제엔 실천만 남았다는 점을 거듭 분명히 하며 쇄신 동력을 꺼트리지 않겠다는 의도도 엿보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오는 14일로 예정된 특별감찰관 논의를 위한 의원총회에 참석해 의원들을 직접 설득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하지만 야당 좋은 일만 한다는 등 당내 부정적인 여론이 적잖은 만큼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계파 갈등에 불씨만 남길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방청권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부터 내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36석의 방청권 신청을 받습니다. 법원은 선고 법정을 기존에 재판이 열리던 30여 석 규모의 408호 소법정에서 100여 석 규모의 311호 중법정으로 옮겼는데 소송 관계인과 취재인 등의 좌석을 제외한 나머지 자리가 일반인에게 배정됐습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맡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재판부가 오늘 담당 검찰청 소속이 아닌 검사가 직무대리로 공판에 참여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법정 퇴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안이 복잡하다면 장기간 사건을 다툴 검사가 필요할 텐데 직무대리는 편법으로 보여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사들은 공소사실 입증을 포기하라는 것이고 즉각 이의 신청을 하겠다며 법정에서 모두 퇴정해 재판이 파행됐습니다. 앞선 공판에서도 재판부가 이를 문제 삼았지만 검찰은 검찰청법과 검찰 근무 규칙에 따라 다른 검찰청 소속 검사가 직무 대리를 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당선 이후 비트코인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처음으로 8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보도에 유투건 기자입니다. 이른바 트럼프 효과로 비트코인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8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비트코인은 미국 대선 당일 7만 5천 달러를 돌파해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한 데 이어 연일 가파르게 치솟고 있습니다. 한동안 주춤했던 비트코인 상장지수 펀드 ETF엔 거액의 자금이 몰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계에선 올해 안에 10만 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장밋빛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보유한 이더리움이나 트럼프 2기 실세 일론 머스크가 띄우고 있는 도지코인도 연일 폭등하고 있습니다. There certainly will, I think, be a surge in demand for all types of coins and tokens. 지난 2021년까지만 해도 가상화폐를 사기라고 비판했던 트럼프 당선인은 이번 대선을 앞두고 180도 입장을 바꿨습니다.
지난 7월엔 비트코인을 원유와 같은 전략 자산으로 비축하겠다는 구상을 내놨습니다. 공화당에선 곧바로 5년간 비트코인 100만 개를 국가가 비축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I'm laying out my plan to ensure that the United States will be the crypto capital of the planet and the Bitcoin superpower of the world, and we'll get it done. 가상화폐 채굴에 필요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화석연료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고도 약속했습니다. 전통적 표밭인 석유업계의 이해와도 맞아떨어지는 공약이었습니다. 가상화폐 업계와 마찰을 빚은 증권거래위원장을 해임하겠다고 공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당선인의 다른 경제 정책과 미국의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실제로 공약을 이행할 수 있을진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달러 중심의 글로벌 금융체제에 미칠 충격을 놓고도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 유튜버입니다. 고려아연과 경영권 분쟁 중인 MBK 파트너스가 장내 매수를 통해 고려아연 지분 1.36%를 추가 취득했습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을 보면 MBK의 특수목적법인인 한국기업투자홀딩스는 지난달 18일부터 오늘까지 고려아연 주식 28만 2천여 주를 취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로써 MBK와 영풍 측의 고려아연 지분율은 기존 38.47%에서 39.83%로 증가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이 오늘 기업회생을 신청한 한국피자헛에 대해 자율구조조정 지원 ARS 프로그램을 승인했습니다. ARS 프로그램이란 회사가 채권자들과 함께 자율적으로 변제 방안을 협의하는 제도로 법원은 양측의 자율적 협의를 위해 회생 절차 개시 여부 결정을 다음 달 11일까지 보류했습니다. 배달 플랫폼 입점업체 상생협의체에서 상생한 도출을 놓고 진통이 이어지는 가운데 요기요가 합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요기요는 자사가 내놓은 상생안이 협의체 내에서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다른 플랫폼과 상관없이 상생안을 이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요기요의 상생안은 중개 수수료를 12.5%에서 9.7%로 낮추고 매출 상위 업체의 수수료는 4.7%까지 내리며 매출 하위 40%인 업체에 대해서는 수수료의 20%를 사장님 포인트로 환급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세계기상기구가 기후 상승폭의 마지노선인 1.5도를 웃돌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는데 최근 우리나라 날씨 역시 우연은 아니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관측사상 가장 더웠던 올해 봄. 우리나라는 펄펄 끓는 바다가 만든 이상고온으로 4월부터 30도 안팎의 여름 더위가 시작됐습니다. 이례적 한반도 날씨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여름에 이어 가을까지 35도를 웃도는 폭염과 열대야가 장기화하며 역대급 수준을 기록했고 시간당 100mm의 물폭탄이 여름과 가을을 넘나드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이해하기 힘든 날씨 변화에는 지구의 달라진 모습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WMO 세계기상기구는 올해 지구 평균 기온이 지난해보다 더 올라 가장 뜨거운 데다 지난 1월부터 9월 지구 평균 온도가 산업화 이전 대비 1.54도나 높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사회가 기후재앙을 막기 위해 지난 2015년 파리 기후변화 협약에서 설정한 기온 상승폭의 마지노선 1.5도가 깨진 겁니다. WMO는 일시적으로 1.5도를 넘었을 뿐 장기적인 목표 달성에 실패한 건 아니라고 강조했지만 지속적인 1.5도 경신 가능성은 무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기후적으로 1.5도가 넘어선 건 아니다. 한 해가 넘어설 수는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가 전 세계적으로 작년도 기록을 또 갱신했다라고 하는 거는 기후 전문가들은 올해 한반도에 나타난 이례적 날씨는 시작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최근 지구 기온 상승에 비해 한반도 기온 상승폭은 더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1.5도 한계선에 진입하게 되면 곳곳에서 위험 기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온난화로 인한 제도를 더 강화한 것이죠. 올해 전 지구 기온 상승폭이 1.5도 이상 유지되고 있다면 전 세계는 물론 우리나라 이상기후도 우연은 아니라고 분석됩니다. 특히 WMO는 온실가스 농도가 지난해 기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산업화 이전 대비 1.5배 증가했으며 올해도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폭염과 호우의 원인이 된 해양 온난화 역시
지난해와 올해 최고 수준으로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고 최근 전지구 해수면 상승 속도도 과거 1990년대에 비해 2배 이상 빠르다고 진단했습니다. 매일매일 현실로 나타나는 기후위기. 하루라도 빨리 지구를 지키기 위한 행동이 절실합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KT셋이 정직궤도 위성통신을 위한 무궁화 위성 6A호를 내일 새벽에 발사합니다. KT셋은 우리 시각으로 내일 새벽 2시 미국 플로리다 케이프 커네버럴 발사단지에서 무궁화 위성 6A호를 스페이스X의 팰컨 9 발사체에 실어 발사할 예정입니다. KT셋이 위성을 발사하는 것은 지난 2017년 무궁화 위성 5A호와 7호를 발사한 이후 7년 만입니다. 이태원 참사에 대해 부실 대응한 혐의로 1심 금고형을 선고받은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에 대해 해임 결정이 나왔습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이 전 서장에 대한 해임 결정을 오늘 통보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9월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이태원 참사 당시 서울 용산경찰서와 용산구청 책임자들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 전 서장에게 금고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돼 금고 2년을 선고받은 송병조 전 용산경찰서 112 상황실장도 해임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직무를 정지한 가운데 이 회장이 3선에 도전할 수 있을지가 내일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결정됩니다. 보도에 조은지 기자입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또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성토장이 됐습니다. 현안 질의를 앞두고 스위스로 출장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처음으로 참석을 했고 그것도 체육회 대리급 직원이 참석한 그런 행사입니다. 명백히 국회 출석을 회피하기 위한 그런 출장입니다. 이기흥 회장은 지난달 국정감사 때도 일정을 이유로 빠졌는데 국무조정실 공직복무점검단은 그날 이 회장이 진천선수촌 근처에서 직원들과 폭탄주를 곁들여 4시간 넘게 식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직원 부정채용과 금품 수수, 횡령과 배임 등 굵직한 혐의를 포착해 수사 의뢰했습니다. 선수촌 고위 간부에게 자녀와 친분이 있는 특정인의 이력서를 전달했고 체육회장이 지정한 특정인은 32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최종 채용됐습니다. 문체부는 이 발표 이튿날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기흥 회장 직무를 정지했습니다. 당장 체육회 관련 업무를 일절 볼 수 없는데 올림픽회관 출근은 물론 판공비 사용부터 전문 선수들에 대한 예산 배분과 승인까지 모든 권리가 박탈된다고 문체부는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국회와 정부의 전방위 압박 속에 이기흥 회장이 내년 1월 차기 선거에 출마할 수 있을지가 내일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정해집니다. 체육회 정관상 3년임부터는 심의를 통과해야 도전할 수 있는데 이 회장은 현직 IOC 위원이라 기본 요건은 충족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다만 60%를 차지하는 정성 평가가 변수입니다. 다양한 정부 감사를 통해 도덕성과 리더십이 훼손됐고 여론조차 싸늘한 상황에서 이 회장에게 출마 자격을 줄지 갑론을박이 벌어질 걸로 보입니다. 정부 관계자들은 YTN 통화에서 이 회장이 공정위원들을 셀프 임명했다면서도 제대로 판단한다면 3년임이 어려울 거라며 상식적인 결론을 기대한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체육회 노동조합은 회의 당일 공정한 심사, 이기흥 3년임 반대를 외치는 시위를 예고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17개 시도체육회장 협의회는 노조의 이런 행위가 명백한 선거 개입이라며 이 회장을 적극 엄호하고 나섰습니다. 출마 선언은 속속 이어지고 있지만 현직 프리미엄을 업고 8년 넘게 표밭을 다져온 이기흥 회장이 여전히 강력한 일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내일 공정위가 체육 대통령 선거의 핵심 변수로 꼽히는 이유입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강태선 서울시 체육회장 겸 블랙야크 회장이 내년 1월 열리는 대한체육회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강 회장은 2036년 서울올림픽을 반드시 유치해 체육계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강조했고 체육회 신뢰 회복과 혁신도 공약했습니다. 이기흥 현 회장의 비위가 사실이라면 문제가 있고 불행한 일이라고 말한 강 회장은 다른 후보와의 단일화는 상황 변화에 따라 고민하겠다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11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에 도전하는 축구대표팀이 월드컵 3차 예선이 열리는 결전지 쿠웨이트에 도착했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인천공항을 떠나 카타르 도하를 경유해 16시간 만에 쿠웨이트 땅을 밟았습니다. 손흥민과 이강인, 김민재 등 대표팀 주축인 해외파는 현지로 바로 합류할 예정입니다. 무패로 조 1위를 달리는 홍명보호는 오늘 14일 밤 11시 쿠웨이트와 월드컵 예선 5차전을 치르고 19일에는 중립국 요르단 암만에서 팔레스타인과 맞대결에 나섭니다. 지난 시즌 기아의 통합 우승에 기여한 오른손 투수 장현식이 LG와 FA 계약을 맺었습니다. LG 구단은 오늘 FA 장현식 선수와 계약 기간 4년에 계약금 16억 원, 연봉 36억 원 등 총액 52억 원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고를 졸업하고 지난 2013년에 NC에 입단한 장현식은 2020년 기아로 트레이드된 뒤 2021년 홀드왕을 차지하는 등 중간 개투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펜싱 남자 사브르 대표팀이 파리올림픽 금메달 주축 멤버 2명이 빠진 가운데서도 새로운 시즌 월드컵 첫 대회에서 단체전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박상원과 도경동, 하한솔, 임재윤으로 구성된 사브르 대표팀은 알제리에서 열린 월드컵 단체전에서 정상에 올랐습니다. 올림픽 3연패를 일군 단체전 멤버 중 오상욱과 구본길이 부상 치료를 이유로 자리를 비웠지만 하한솔과 임재윤이 가세해 준결승에서는 이탈리아를, 결승에선 이란을 차례로 완파했습니다. 여자 사브르 대표팀은 전하영이 개인전 우승을 차지했고 단체전에서는 동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연일 예년 기온을 웃돌고 있습니다. 내일도 추위 걱정 없이 완연한 가을을 느끼기 좋겠는데요.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10도로 예년보다 5도나 높겠고요. 한낮에는 19도까지 올라서 대체로 선선하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오전까지 곳곳에 안개가 짙게 끼겠고요. 강원 동해안에는 노을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한편 중국발 스모그의 영향으로 서울 등 서쪽 지방에서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날 수 있겠는데요. 호흡기 건강도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도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10도, 청주도 10도, 대구도 10도, 부산은 13도에서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은 대부분 지역에서 20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서울이 19도, 청주가 19도, 대구 20도, 광주도 20도, 부산은 22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 수능일에도 수능 한파는 없겠지만 오후부터 전국에 약하게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YTN 뉴스나이트 월요일 순서 모두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밤 9시 40분에 새로운 이슈들과 함께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